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셔서 약간 이제 화면을 보면은 그 실제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 사진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여러분 얼굴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직 그 프로필 사진 그 안 바꾸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바꿔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넘파이라는 그 유명한 파이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이제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 이제 두 모델이 굉장히 비슷한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경진도의 데이터 그 EDA를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하고 그리고 그 EDA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만든 개인이나 팀 그 대회 리파지토리에 이제 커밋하고 그 커밋된 노트북 파일에 대한 스크린샷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게 숙제였는데요. 이제 그 아직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해주신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혹시 그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나 조교들에게 그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때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각각 그 자신이 속한 조의 담당 조교와 이제 저에게 동시에 항상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 질문은 그 과목 리파지토리 이슈 게시판에 지금 그 몇몇 분께서 이렇게 그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답변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나 조교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만약에 학생들 분 중에도 이제 답변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스럼 없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 있는 과목 리파지토리 이슈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 이외의 질문들은 이제 그 GitHub 팀 게시판에 이제 여기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지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강의가 끝나고 송 교수님께서 쉐어해 주신 걸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회 아직 참여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뭐 데이콘 가입이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대회 아직 대회 사이트에 가입이 아직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여기도 기술적인 그 문제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데이콘 팀과 그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이제 모두 가입하셔서 그 대회 그 문제를 푸는 거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직 그 개인으로 참가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팀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도 더 높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팀으로 참여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팀은
중간에 이제 팀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혼자 하셨더라도 중간고사 기간 전에, 대회 종료 기간 전에 이제 좋은 팀 멤버 찾으시면 이제 그 같이 팀을 이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넘파이는 파이썬 대표 선형대수 라이브러리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룬 파이썬 그 판다스가 파이썬 대표 데이터 분석 처리 라이브러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넘파이의 경우에는 선형대수 라이브러리. 그래서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나 아니면 그 밖에 현장에서 그 꼭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수치 해석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2005년에 트래비스 올리판트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었던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결합해서 넘파이 그 1.0 그 첫 번째 그 안전 버전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제 그 이후 그때부터 이제 고성능 벡터 매트릭스 연산 및 바이너리 데이터 타입 지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2005년 전에는 이런 그 수치 해석이나 선형대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료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사용을 하셔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멜랩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멜랩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으로 그 이용을 하기에는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제 낮다고 해도 한 그 10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 학생들 버전이.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학생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 그 멜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소프트웨어가 멜렉밖에 없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넘파이가 나오고 또 이제 또 사이파이라고 신호 처리나 이제 다른 그 것에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그 무료로 그 파이썬에서 이제 그런 그 수치 해석이나 선형대수 계산을 손쉽게 고성능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요즘에는 그 멜랩보다 이런 넘파이나 사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설치는 이제 판다스 설치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environment 환경 메뉴로 가셔서 자신이 사용하는 가상 환경을 그 선택하신 후에 넘파이 옆에 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다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pit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넘파이를 설치하시거나 만약에 기존에 그 오래된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u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넘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데이터 타입 아니면은 객체는 바로 ND 어레이, 또 줄여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ND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기본 객체로서 ND 어레이 원래 그 의미가 N dimensional array. 그래서 그 의미의 N 차원의 배열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객체에 그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ndim 하면은 차원의 개수. 그래서 2차원 ND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ndim 하면은 2를 그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예제가 그 있는데 보통 numpy 라이브러리는 그 임포트를 하실 때 이렇게 import numpy as np 이게 거의 그
컨벤션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이면 100, 그 모든 파이썬 그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임포트를 할 때 이렇게 import numpy as np라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 예제가 그 2차원 ND 어레이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각각의 그 속성을 이제 출력을 해보는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a.ndim 하면은 2라는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shape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차원 그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의 크기를 이제 리턴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벡터라면은 이제 그냥 그 개수 벡터의 사이즈만 리턴을 하고,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0차원 사이즈, 1차원 사이즈, 2차원 사이즈 이렇게 세 값을 튜플로 파이썬 튜플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 예에서 2차원 어레이에 대해서 a.shape를 하면은 그 행의 개수인 3 그리고 열의 개수인 5 이 튜플을 리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이 예에서는 그 3열 5행이니까 총 15개의 원소가 있죠. 그래서 a.size 하면은 15를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사이즈는 그 각각의 원소의 바이트 크기, 그 어느 정도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이템 사이즈가 8바이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거는 데이터 타입, 이 크기는 데이터 타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D 타입이라는 그 속성으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integer 64, 그러니까 8바이트인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아이템 사이즈가 8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을 integer 8 아니면 integer 16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거기에 맞게 데이터 그 아이템 사이즈가 그 integer 8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 integer 16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정수 값을 가지더라도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타입, ND 어레이 데이터 타입의 그 안에 있는 기초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data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그 ND 어레이 배열의 그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배열을 그 덴스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빈 공간이 별로 없는 그 영인 그 개체가 몇 개 안 되는 어레이를 덴스 어레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팔스 어레이가 있어요. 스팔스 어레이는 대부분의 값이 다 0이고 이제 몇 개만 그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경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0이 되는 그 아이템은 저장을 하지 않고 0이 아닌 데이터만 그 인덱스와 밸류 이 값을 저장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ND array data 이렇게 하면은 그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스팔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ND array data 하면은 그 아이템이 0인 그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하면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덴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보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나 그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numpy 어레이의 이제 장점은 그 인덱싱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덱싱 같은 경우는 파이썬 인덱싱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그 n 디멘셔널, 그 예를 들어서 2차원 그 매트릭스를 인덱싱을 할 때 어떤 원소를 이제 그
지정을 할 때 보통 일반 파이썬이라면 b 하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2열 2행 3열 맞나요? 그 두 번째 로, 세 번째 칼럼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그 액세스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배열을 그 액세스를 할 때 그냥 콤마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 로우 인덱스가 2, 컬럼 인덱스가 3. 그러니까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니까 0번째 로우, 첫 번째 로우, 그 두 번째 로우, 그 다음에 0번째 칼럼,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그래서 23 이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3차원 벡터다. 그러면은 그 0차원 인덱스, 1차원 인덱스, 2차원 인덱스 해가지고 그 3차원 매트릭스에 있는 값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죠. 또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그 레인지 인덱싱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로우에 대해서 0하고 콜론하고 5 하면은 이제 0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이제 이 그 로우 값에 이제 칼럼 인덱스는 1 그러면은 0번째 칼럼, 1번째 칼럼. 그래서 이 값 5개를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11, 21, 31, 41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모든 그 열을 제가 행하고 열이 자꾸 헷갈리는데 모든 로우를 다 액세스할 때는 이렇게 0, 0 콜론 5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콜론만 하면은 이게 바로 모든 그 원소를 다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위에서 0,5 0 콜론 5, 1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줄였으면은 그냥 콜론, 1 하면은 바로 그 컬럼이 1인 컬럼 인덱스가 1인 데이터 5개를 모두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인덱싱이 바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인덱싱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숫자 0부터 11까지 그 3x4 매트릭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원소 중에 4보다 큰 모든 원소를 액세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문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이게 바로 numpy 어레이죠. 이 numpy 어레이가 4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문을 b로 저장을 하면 이 b가 바로 그 불리한 이진 그 참 거짓 그 매트릭스 또 다른 참 거짓 그 2차원 ND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0부터 11 사이에 4보다 큰 그러니까 0, 1, 2, 3, 4는 그 false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문 ND 어레이가 생성이 되고 이 ND 어레이로 인덱싱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원래 ND 어레이인 A의 그 인덱싱을 B 이 조건문으로 인덱싱을 하면은 4보다 큰 모든 원소를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연산은 또 일반 파이썬 사칙 연산하고 똑같은 문법으로 그 numpy 어레이도 그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ND 어레이도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각각 numpy 어레이인 경우에 A-B 하면은 바로 이 두 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element wise 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그 각각의 원소의 그 연산이 적용이 되는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의 그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element wise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파이썬에서 기본 문법으로 사용되는 연산은
거의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B의 2승인데 B의 2승 하면은 B ND 어레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바로 이제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0, 1, 4, 9 오리지널 그 어레이는 0, 1, 2, 3이었는데 각각의 원소에 전부 다 이제 제곱이 취해졌죠. 그 다음에 뭐 사인을 적용을 할 때도 그 어떤 함수를 이렇게 ND 어레이에 적용을 하면은 모든 원소에 그 동시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연산, 이제 선형 대수에 보면 이제 그 매트릭스 연산을 할 때 뭐 엘리먼 와이즈 이제 바로 곱하기를 사용을 하면은 엘리먼 와이즈 그 연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그 매트릭이 있을 때 1과 2를 곱하고 1과 0을 곱하고 0과 3을 곱하고 1과 4를 곱하고 그래서 각각의 원소 그 위치별로 그 이런 연산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 내적이라고 하죠. 그 매트릭스 내적을 구하고자 하면 이런 at 표시를 사용을 하거나 이제 골뱅이 표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닷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매트릭스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합니다. 매트릭스 간의 내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1 곱하기 2, 3이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1, 1 곱하기 0, 4가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0, 1 곱하기 2, 3이 이 값이 되고 그 0, 1 곱하기 0, 4가 이 값이 되고 이렇게 내적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닷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at이라는 그 연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도 그 numPy가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본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랜덤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난수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함수를 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분포별로 예를 들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난수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n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유니폼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난수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유니폼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가 난수 생성 관련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ND 어레이의 멤버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이제 sum, min, max 이런 값들을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 ND 어레이 전체의 이제 총합이나 그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축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 축을 따라서 이제 이런 총합이나 그 최소값 아니면은 그 cumulative sum 이런 것 아니면 맥시멈 값 이런 것들을 축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컨벤션이 뭐냐면 0이 바로 첫 번째 축 그래서 xs를 0으로 주시면은 그 sum을 총합을 구할 때 이 0번째 축을 따라서 총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하고 엑시스 1 이렇게 주면은 이 그 첫 번째 이제 엑시스 1 그러니까 두 번째 축이죠. 그 엑시스 1을 따라서 이제 미니멈을 구하는 그래서 이제 이 엑시스 어떤 엑시스가 0번 엑시스고 1번 엑시스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항상 이 axis equal 0 그러면은 그 이 sum 값을 along with axis 0 이렇게 구한다. 아니면 이 0번째 축을 따라서 총합을 구한다. 라고 이제 그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번째 엑시스를 따라서 미니멈을 구한다. 그러면 1번째 엑시스가 이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미니멈이 0, 여기서 미니멈이 4, 여기서 미니멈이 8, 그래서 0, 4, 8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exponential 뭐 log 함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log 1 플러스 아니면 exponential minus 1 이런 그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 이제 스퀘어 루트나 스퀘어
그리고 absolute value, 그리고 mean, median, variance 구하는 함수, standard deviation 구하는 함수, sin, cosine 함수,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구하는 함수,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ND 어레이를 붙이는 그 함수로 concatenate나 V-stack, H-stack. V-stack은 이제 vertical stacking이라 그래서 위아래로 붙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아래로 붙인 그 새로운 ND 어레이를 그 리턴을 하고, H-stack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제 두 개의 ND 어레이를 옆으로 붙이는 거고, concatenate는 그 뭐 위아래로 붙일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임의의 축에 대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엑시스를 인풋 아규먼트로 주면은 이제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쉐입도 많이 사용되는 그 이제 함수 중 하나인데, 리쉐입이 여기에 이제 이 예제도 그렇고 앞서 예제도 몇 번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디멘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MPA range 12 하면은 그 원 디멘저널 벡터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reshape이라는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그 3x4 그 2차원 그 매트릭스로 그 모양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여기에 또 reshape하고 예를 들어서 2,6 그러면은 그 2x6의 또 2차원 배열로 차원을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원을 바꿀 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reshape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numPy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런 새로운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제 그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제 더 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사항 없으시면 이제 다음 그 선형회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형회귀 이제 영어로는 linear regression인데요. 그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 중 하나죠. 이거는 뭐 통계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통계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바로 종속 변수.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면은 그 타겟 베리어블 아니면 그 dependent variable, 보통 수식으로 그 표현을 할 때는 y는 fx 하면은 그 y가 바로 종속 변수라고 이제 부르죠.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이제 feature라고 많이 부르는 독립 변수의 관계를 선형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h of x가 바로 종속 변수, 아니면은 뭐 타겟 베리어블, 뭐 y 값, 그런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h of x 그 x를 그 x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선형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상수값 세타 0, 그리고 이제 x1의 개수 세타 1, x2의 개수 세타 2, 이렇게 선형으로 그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선형회귀 모델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얘가 바로 스탠포드 그 앤드류 인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한 간단한 예제인데, 집의 어떤 주택 가격을 예측을 할 때 평수와 그리고 방의 개수가 이제 그 중요한 변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그래서 각각의 평수와 그 방 개수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가격이 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그거를 이 주택 가격을 종속 변수로 놓고 평수와 방의 개수를 이제 독립 변수 x1, x2로 놓으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은 어떤 상수값 플러스 그 평수 곱하기 개수 플러스 방 개수 곱하기 개수, 이런 간단한 선형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안 좋은 모델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손실 함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에러를 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또는 리그레션 문제라고 하죠. 회귀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손실 함수가 바로 이제 스퀘어드 에러,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에러를 그 손실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민 스퀘어드 에러는 말 그대로 민, 그러니까 평균을 취하는데 뭐를 평균을 취하냐? 스퀘어드, 이 제곱값, 뭐에 대한 제곱이냐? 에러, 이 그 y에 대한 에러. 그러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 그 이제 에러를 구해서 자승을 취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민스퀘어 에러입니다. 그래서 MS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민스퀘어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회귀에서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 중 하나가 바로 이 민스퀘어 에러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도 이 민스퀘어 에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민스퀘어 에러가 작은 모델이 바로 그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이다. 예측을 더 잘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이 그 계수들을 구하는 게 바로 그 모델링의 목표가 될 텐데 어떻게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계수를 구하느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 계수들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식으로 그 이 계수들을 옵티멀한 계수를 최적의 계수를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식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경사하강법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사하강법에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이 계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기존의 계수의 값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러닝 레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상수를 곱하는데 그 어디에 상수를 곱하냐? 바로 이 손실함수를 이 계수로 미분한 값에 이 손실함수를 계수로 미분한 값에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이제 그 기존의 계수의 값에서 빼주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이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민스퀘어 에러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 계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어떤 값이 되냐면은 모델 예측값 마이너스 실제값 곱하기 이제 그 독립변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타 1을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h of x 모델 예측값 마이너스 이제 실제값 곱하기 x1이 되겠죠. 세타 1을 업데이트 할 때. 그래서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이렇게 쭉 가면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 세타 0, 세타 1, 세타 2를 업데이트를 할 때 처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0, 뭐 1로 다 그 이니셜라이즈를 했다. 첫 시작값이 1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샘플에서 그 실제값이 주택 가격이 400인데 이제 예측값이 만약에 개수들이 1, 1, 1인 경우에는 2104 플러스 3 하면은 2107이 예측값이 되겠죠. 이 선형 그 수식에 의해서. 그러면 h of x가 2107이 되고
그러면은 2107 빼기 400 하면은 뭐 170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x1에 대한 계수는 1704 곱하기 x1 2104. 이제 이 두 값을 곱한 값만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수 값에서 그만큼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방금 예를 든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값이 좀 작아야 되겠죠. 알파 값이 너무 크면은 이 오차 값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계수 값을 양의 방향으로 크게 업데이트를 하고, 또 오차값이 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음의 방향으로 크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겠죠. 이제 오실레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업데이트 되면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계수를 예측할 때는 알파 값을 적당히 작게 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좋은 팁인데, 그래서 보통 뉴럴넷이나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러닝 레이시 0.001이나 0.0001 정도로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사하강법에서 알파는 오실레이트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적은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선형회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제가 수식을 어느 정도 다룰지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수식을 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알고리즘마다 거기에 이제 수식들이 있긴 한데, 그 수식들을 깊이 들어가려면 또 한정없이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최대한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목표지, 이제 알고리즘의 원리 이런 거는 좀 다루면은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오늘은 선형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 수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수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딱 수식을 보고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수식은 대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이제 이 수식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실제 알고리즘을 데이터에 적용해보고 결과를 얻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 수식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수식 보시고 놀라신 분들은 마음을 좀 이제 안정시키시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코드를 짤 때는 코드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numPy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여기 클래스 GitHub 리파지토리 노트북 디렉토리 안에 또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수업 끝나시고 확인하실 분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노트북을 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콘 당국대 대회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선형회기 알고리즘을 돌려볼 텐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선형회기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좀 적합한 변수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 u라는 변수와 dread_u, 이 변수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선형회기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 칼럼을 X 그 독립변수 칼럼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D 레드 U 칼럼을 이제 종속변수 칼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클래스 0인 데이터 포인트들을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클래스 0 데이터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선형 관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클래스 1, 클래스 2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제 이번 선형회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이렇게 조건문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0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U 칼럼과 D 레드 U 칼럼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루트 민 스퀘어 손실함수,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는 민 스퀘어 에러 손실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루트를 취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일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 스퀘어 에러가 예를 들어서 집값이 400인데 민 스퀘어 에러가 뭐 100이다. 그러면은 이 100이라는 값과 400이라는 값을 직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 100이란 값은 제곱을 해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에러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러면 10이 되겠죠. 루트를 씌워주면은 스케일이 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400인데 에러가 10이다. 그러면은 뭐 집값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단위면은 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단위도 10,000원이 돼요. 같은 단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적으로는 알고리즘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거나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해석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민 스퀘어를 파이썬으로 넘파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면 이제 루트,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래서 y와 실제값 y와 프리딕션 값 p의 오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되죠. 혹시 파이썬 람다 함수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제 보통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def, def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def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한 것과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변수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과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이렇게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은 단순한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손쉽게 뭐 짧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람다 문법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제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선형회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앞서 이 수식처럼 알파 값, 이제 필요한 값이 총 4개가 있죠. 이 러닝 레이트 알파, 그리고 각각의 계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하나만 잡았기 때문에 상수값 세타 0와 세타 1, 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코드에 이제 이렇게 알파 러닝 레이트과 세타 0, 세타 1의 초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폭은 전체 샘플을 몇 번 이터레이트 할 건지, 그래서 4번 전체 샘플을 4번 반복을 해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x다 플래튼 하면은 지금 이 x가 보시면은 2차원이에요. 저희가 변수를 하나를 선택을 했지만 여기 x다 쉐입을 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로우 개수가 2만 4개 그리고 그 칼럼 개수가 하나인 2차원 그 ND 어레이인데 이 ND 어레이 2차원 어레이를 1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제 플래튼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플래튼을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 1차원으로 변형을 해주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1차원 벡터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그 경사하강법 앞에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것 같이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h of x를 구했어야 했죠. prediction. 이제 prediction은 이 선형 그 수식에 의해서 그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수값 플러스 그 계수 곱하기 이제 변수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의 예측값으로 하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바로 세타 제로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오차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x0가 돼야 되는데 이 세타 제로 계수를 갖는 x0 이 계수는 항상 1이죠. 그 이제 세타 제로가 상수기 때문에 이제 인풋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풋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곱하기 1 해서 뒤에는 생략을 해준 것이고 이제 세타 1 같은 경우에는 세타 1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오차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이 그 독립 변수 x1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그 이 세타 제로와 세타 1 값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데이터를 전부 다 그 이터레이트 하고 에러를 계산해서 이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돌려보면 그 세타 제로가 1.10, 그 다음에 세타 1이 0.93, 그리고 에러가 이제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이제 처음 그 첫 번째 에폭에서는 0.2561, 그 다음에 0.2549 이렇게 약간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랫을 그림을 그려보면 그 처음에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에폭, 두 번째 에폭, 세 번째 에폭, 네 번째 에폭 이렇게 점점점 에러가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 그 파란 점들이 실제값인데요. 그래서 이제 U 변수와 D 레드 U 변수에 대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선형회기 계수를 구한 그 값을 보면은 바로 이 그 오렌지 그 주황색 선이 이제 저희 그 선형회기 모델 값이에요. 모델의 예측 값이 돼요. 그래서 꽤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했다. 이제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넘파이 라이브러리로 경사하강법을 구현해 가지고 선형회기 모델을 이제 적용해 본 그 예제인데요. 이제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직접 넘파이로 알고리즘을 일일이 구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클런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이런 알고리즘이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줄, 뭐 두세 줄을 이용해서 이제 선형회기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이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 리니어 모델이라는 모듈 안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 선형회기 모델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그 객체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fit 함수를 이용을 하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지정했던 x, y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면은 바로 예측값이 이 p 변수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값을 구해보면 25.2%. 이제 저희가 25.2%가 아니라 0.252. 저희가 이제 파이썬 넘파이로 직접 구현을 했을 때
2호, 4호까지 줄였잖아요. 이제 이거를 더 여러 번 돌리면은 에러가 좀 점점 더 줄기는 할 텐데,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니까 바로 0.252 뭐까지 단번에 훨씬 더는 아니지만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확인을 하면 0.932 그리고 1.15 앞서 넘파이를 통해서 구한 계수랑 이제 비슷하죠. 0.932였는데 0.936 그리고 1.15, 1.11 이제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제 주황색 실선으로 이렇게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션 예측값이 데이터에 꽤 근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리니어 리그레션을 넘파이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 다루고 그다음에 넘파이로 직접 구현을 해보고 또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김천희 학생 혹시 무슨 이 문제를 네, 경사하강법으로 해결한 아까 근거를 그래프 보고서 하신 것 같은데, 보는 법을 잘 이해가 안 돼서. 어, 처음에 U 변수랑 네, 디레드 U, 그거 네, 할 때 이 그래프 보시고 이제 경사하강법 쓴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아, 맞나요? 경사강법이 아니라 이제 네,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를 적용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선형회귀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선형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면 네, 모델이 학습이 안 되겠죠, 잘.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런 관계가 선형인 변수 두 개를 제가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그 추출하신 건 그냥 의미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임의로 이제 한 거죠.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 변수 외에도 어디 보자. 이제 이게 이전 시간에 저희가 EDA 한 어, EDA 한 노트북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보시면은 보통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선형 관계를 갖는 변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선택한 변수는 D레드 U와 이제 D레드 U와 U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해도 선형 회귀로 학습이 가능한 변수들이 꽤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임의로 선택을 했죠. 근데 꼭 D레드 U랑 U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D레드 U랑 D레드 G를 선택을 하셔도 선형 회귀로 모델이 학습이 잘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에어메스 U랑 U를 이 두 변수를 선형 회귀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경사하강법을 써도 에러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EDA 과정이 어떤 모델을 쓸지 이제 보는 건가요? 이제 EDA 어떤 모델을 쓸지 이제 어떤 모델을 쓸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가정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장 큰 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선형 관계가 없으면은 모델이 학습을 못 하겠죠. 네, 또 다른 거는 변수들 간에
그 이제 변수들이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 만약에 독립 변수로 그 에어메스 U랑 에어메스 G를 동시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메스 U와 에어메스 G가 그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두 변수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변수를 선형회귀에서는 그 입력 변수로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실제로는 대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도 보통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그 선택하기 위해서 EDA를 하기보다는 알고리즘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해야겠다. 이제 만약에 그 정확도가 중요한 그런 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그레디언 부스팅 머신이나 아니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알고리즘 중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해석이 필요한 그런 그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그 해석이 중요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형회귀나 아니면은 디시전 트리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업무의 목적 아니면은 그 모델링의 목적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먼저 정해지고 그 이제 알고리즘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필요한 가정이 잘 성립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 EDA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EDA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네. 알고리즘은 선택을 해놓고 EDA를 통해서 그 가정을 확인을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일 거예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 선택하는 거는 그 뭐 이렇게 경험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거의 그 이제 보통 경험으로 많이 그 하죠. 이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 그 모델링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이런 데이터에는 그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쌓이고 그 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 알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그 왜 이런 EDA를 하나, 왜 어떻게 변수를 그 선택을 하나 이런 게 이제 그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련의 그 뭐 모델을 저희가 지금 선형회귀 모델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성립하는 이제 변수를 이제 이번 예제에서는 찾았고 그게 바로 U와 그 D레드 U 변수였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코드는 그 리퍼지토리에 있는 노트북도 있고 또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수업 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 지금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이 두 개가 이제 그 비슷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은 종속 변수가 그 일반 그 실수인 경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주택 가격 이러면은 그 이제 변수의 범위가 그 0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되는 실수 변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속 변수가 이런 일반 변수가 수치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인 경우 예를 들면은 성별 남과 여 아니면 어떤 암 여부 뭐 정상 아니면 암 이렇게 그 범주로 돼 있는 경우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똑같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선형 수식으로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종속 변수를 로지스틱 함수로 표현을 해요. 이 로지스틱 함수가 여기에 오른쪽에 보인 것과 같이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인풋 값이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실수 값을 가지더라도 출력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 그 값을 출력하는 게 바로 로지스틱 함수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 선형 회귀의 출력 값을 이 로지스틱 함수의 입력 값으로 주면 이제 그 똑같이 그 독립변수와 계수로 그 구성된 그 선형 수식의 결과물 값이 바로 0과 1 사이로 변환이 되겠죠. 이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범주형 변수인 바로 종속 변수 0과 1 사이에 있는 종속 변수에 맞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실수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 범주로 카테고리로 어떻게 바꾸냐면 그 threshold를 정해서 기준값을 정해서 예를 들면 0.5보다 크면은 1 그리고 0.5보다 작으면 0 이래서 실수값을 이제 범주형 변수값으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또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그 범주 학습에서는 손실함수를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가 바로 로그 로스라는 손실함수를 많이 써요. 이제 로그 로스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랑 그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식이 표현이 되는데 네, 이제 그냥 그 개념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랑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1인데 0으로 예측한 값에 페널티를 주고 그 원래 값이 실제 값이 0인데 1에 가깝게 예측한 값에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그 페널티를 쭉 그 모든 샘플에 대해서 모으면은 그게 바로 로그로스 손실함수가 됩니다.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손실함수를 가지고 경사하강법을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이제 유도된 경사하강법 법칙이 똑같다 그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변수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실제 값 마이너스 예측 값 그리고 곱하기 독립 변수 값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업데이트 룰을 보면은 왜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값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실제 값 마이너스 예측 값 곱하기 독립 변수. 그래서 손실 함수는 다르지만 이제 경사하강법 룰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그 결국에 그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이 경사하강법 룰은 동일하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동일하다라는 그 점 알아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제가 화면이 지금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배경 화면인가 본데요. 그 박사님 노트북 메인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백투 미팅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다시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공유를 중단했다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 중에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넘파이를 이용해서 그 구현하는 거는 하지 않았고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비슷하게 로지스틱 그 회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실 함수로는 이제 로그로스나 또 많이 사용하는 그 매트릭이 AUC 스코어라는 매트릭 많이 그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지금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할 때는 저희 그 대외 데이터가 바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범주형 그 저희의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데 그래서 저희 그 대외에서 사용하는 종속 변수를 이제 그 종속 변수로 두고 클래스 변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클래스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이제 그 독립 변수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대회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모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실제 그 대회에서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클래스가 그 범주가 0, 1, 2, 이진 범주가 아니라 0, 1, 2 이렇게 그 범주 개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귀 예를 간단히 들기 위해서 그 클래스가 0인 경우를 그 제외를 하고 두 개의 범주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가 1이거나 2이거나를 예측하는 것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0인 그 샘플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슷하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에 f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주면 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할 때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때는 그냥 predict 함수를 사용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범주형 모델 같은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이 범주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predict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그 레이블을 이제 그 예측하는 클래스를 리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원래 값, 확률, 각각의 범주에 속할 확률을 갖고자 하면은 이제 predict이라는 함수 대신 predict underscore proba, 이제 probability의 약자죠. 그래서 predict probabilit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리턴되는 값이 그 2디멘셔널 그 매트릭이 numpy 어레이가 되는데 이제 각각의 클래스, 이 경우에 이제 클래스 1 아니면 클래스 2, 이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예측값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클래스 2 뒤쪽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이제 P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스캐터 플롯으로는 시각화하는 게 이제 그 용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측값 실제 값이 0 아니면 1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로 그려도 그게 가까운지 떨어져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그 범주 그 모델에서는 AUC 커브나 아니면은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AUC 커브가 아니라 ROC 커브인데 네, 지금 모르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 뒷 강의에 이제 다양한 모델의 어떤 매트릭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장에서 다룰 내용을 제가 미리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 범주형 모델을 평가할 때는 이런 ROC 커브나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많이 사용한다. 이 점만 기억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뒷부분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을 해봤고요. 이제 scikit-learn 함수를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간단하죠. 그냥 뭐 세 줄이면은 끝나죠. 그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렇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에 fish라는 펑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predict이나 predict probabilit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numpy에 대해서는 numpy 공식 홈페이지 문서를 보면 여러 가지 예제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공식 홈페이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제가 보니까 이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가 짧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달 시간 예측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소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의 수학적인 그런 게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은 이 스탠포드 CS229 강의 노트 여기에 보시면 수식이 유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이 책은 PDF로 PDF가 무료로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이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싶으신 분은 이 책을 PDF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제에서 사용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각각의 함수 정의와 그리고 속성들에 대해서는 이 API 각각의 API 페이지에 가시면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